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자, 이제 7, 8월 영역별, 진도별 수업을 오늘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개강에 대해서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쌤들도 여기에서 꼭 들으셔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시험을 풀어 보시고 나서요. 또 하나가 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문제나 기타 자료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작년 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작년 문제 파일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PPT로 작업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이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체크카드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다운 받으시면은 현재의 모의고사 해설과 그 다음에 작년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그리고 기출 변형에 대한 해설 요 세 가지가 단톡방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쌤들은 그 단톡방에 오늘 수요일 저녁에 거기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걸 다운 받으셔서 실제 수업을 해설하는 걸 보실 때에는 작년 거와 기출 변형 문제는 다운 받으신 걸로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요. 직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올해 문제 자체는 그냥 사실은 자료 없이 해설 들으시면 되지만 작년 문제나 기출 변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려면 그 자료들을, PPT 자료들을 보시면서 쭉 같이 봐주셔야 효과가 훨씬 높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7월 OT에서 뭘 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생각보다 이 경쟁률은 빨간색으로 했더니 지금 안 보이는데요.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작년 임용하고 올해 임용을 한번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시험하고 올해 임용 시험의 합격선을 이제 비교한 거니까 다들 아시죠? 대략 이제 작년보다 좀 올랐다. 그거 한번 그냥 확인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본다면 대략 한 5, 6점이 올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도도 당연히 올랐고요. 그 다음 다른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쭉 올랐는데 아마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던 지역이 69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올해 내가 어느 지역을 또 선택할지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보시라는 의도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강원도가 기존에 비해서 한 11점 얼마가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셈인데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경북이 일단 가장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점대 정도 나와서 작년 임용 시험보다는 점수가 한 낮게는 5점, 높게는 10점 이상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난이도는 항상 출제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알아달라는 거죠. 특히나 올해 임용 시험에서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건데 시험 출제에서 무엇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생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먼저 시험 대상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 수능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낮춰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게 평가원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대입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었는데 묘하게 결과는 실질적으로 낮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올해 대입 같은 경우에는 불수능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출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각 고등학교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라고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저하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우리들한테도 주어졌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 난이도도 쉽게 출제하라고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년의 난이도가 그 이전보다 2021년 시험보다 쉬웠던 이유가 그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난이도가 어려웠다가 쉬워졌다 이게 좀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올해 임용 시험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역시 조금 다른 문제지만 올해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지속은 되고 있지만 이제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달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번 점수표를 드린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요. 저 올해 제가 전체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을 요걸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일단 제가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5, 6월까지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 끝난 상황이고 오늘부터 이제 단원별, 영역별, 진도별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월부터는 이렇게 또 실제 모의고사하고 마무리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쭉 잘만 가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요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면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분필로 이렇게 색칠을 칠하면서 7월 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했던 게 혹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7월 달에 수업 진행은요. 먼저 1, 2, 3, 4월 달에 수업을 이렇게 한번 전제를 깔아 봤습니다. 자, 요게 1, 2, 3, 4월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전공의 내용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깔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았을 때 이제 5, 6월 달에는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이 전체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 실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5, 6월 달인데요. 그래서 5, 6월 달에 진행된 형태는요. 자, 이렇게 전체 중에 일부분, 또 일부분, 또 일부분 이렇게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아직까지 3, 4월까지 했다면 5, 6월 달에는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요 사이사이를 계속 공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 모의고사가 활용되었던 것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5, 6월 달에 기변 문항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을 많이 했었고 올해는 그게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에워싸는 문제를 7, 8월 달에 내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 사이사이를 계속 덮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5, 6월 달 거랑 7, 8월 달 거랑 같이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더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깊이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5, 6월 달 것하고는 겹치지 않게끔 가능하다면 문제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실제로 수업을 우리가 마치고 나서 한 2주가량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2주 동안에 제가 만든 모의고사 3개년치하고 기변 문제를 다시 다 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어떤 출제 방향하고 연결이 된 다시 확인을 쭉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이 엄청 길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고민한 결과 이제 문제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오늘부터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기변 문제에서 출제했던 것은 피하고 그 사이사이를 밀어넣는 형식으로 일단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이 형태까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가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을 다 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9, 10월에 가면은 평범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런 용어가 실제로 국어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괴랄한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한 서너 문제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 뭐지? 막 이런 한 번도 나하고 수업을 할 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거나 내가 그동안 전공서를 다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라는
문제들도 접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통 그렇게 괴랄한 문제를 만든다는 거는요, 그 주제를 봐달라는 의도가 굉장히 이제 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1, 2, 3, 4월까지 했었던 내용을 쭉 문제로서 다 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5, 6,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7, 8, 그리고 90, 10, 11월까지 하게 되는 문제 속에서 이제는 정말 100% 적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만 풀므로 해서 아마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5, 6월 달에는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PPT 속에서 계속 선생님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그걸 사진으로 넘기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걸 조금 더 확인만 해 주시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축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정말 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7, 8, 90을 고민했던 그 이유가 정말 내가 무엇을 자신하는가를 혼자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94년부터 저는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30년이 다 돼 가는 거죠. 그런 강의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가진 장점은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가진 장점은 문제를 만드는 거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자신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뒤에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재밌죠? 자, 흰색이지만 잘 보이죠? 진짜 내가 자신하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출제자의 눈하고 가장 근접한 어떻게 보면 가장 똑같은 눈을 가진 저는 사람으로 자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든 문제가 가장 실제 문제와 동일할 수 있고 이걸 풀어봄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멘탈입니다. 시험은 어쨌든 멘탈입니다. 저도 뭐 사주나 아니면 서양에서 하는 거 4가지로 뽑아내는 거 그런 걸 보면 사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어디든지 나옵니다. 동양으로 보든 서양으로 보든 저에 대한 것은 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항상 저는 그 부분에서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후천적으로 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향이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특히나 지금부터는 멘탈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멘탈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가 가진 장점이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문제를 잘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뒤에 나오는 화면은 그냥 작년에 만들었었던 7, 8월 달 문제를 정말 간략하게 한번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7, 8월 달에 만든 문제 중에서 딜타이와 관련한 이 순환 구조가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딜타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기억나시죠, 다들? 그 다음에 워낙 이건 사실 간단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중한다는 걸 좀 고민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국사에서 이 부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후한 부분에서 환관 문제.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상 사료도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냈었던 게 역시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역교하고 중국사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실제로 인강생들한테도 조금 전에 이걸 꼭 들어달라고 한 이유가 마지막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강생들은 인강생대로 지켜야 되실 게 있고, 직강생들은 직강생대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제 7, 8월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시험은 1월 달에서 시작을 했던, 3월 달에 시작을 했던 간에 실질적으로 반은 지났죠, 이제. 이제 반을 지났다는 얘기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달려오셨던, 3월부터 달려왔었던 그 달려온 만큼만 지나면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좀 더 저는 좀 각인시키고 싶은데요. 학원 측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7, 8월에 대한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주 동안에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가 예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7, 8월 달에 진도별로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무슨 질문인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진도별로 나가니까 미리 예습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진짜 100% 질문하신 선생님들의 답인데요. 저는 솔직히 카톡에서는 강력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제 왜 반대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든 뭐 우리가 가까운 시기에 대학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 전날 날 새서 빡시게 공부했는데 그게 나오면 답을 쓰죠? 그렇게 해서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인 거죠. 과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모의고사가 대학 시절에 보던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11월 달에 보는 시험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해서 이 7, 8월의 영역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맞추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저는 목적이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틀린다는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까먹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으로 맞았다면 충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각인이 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운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억해서 맞춘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억이 났다면 그거는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습에서도 힘을 빼도 돼요. 그러나 아는 건데 기억이 안 나든 모르는 것이든 간에 그거는 무조건 복습하실 때 외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도 자체를 알려드릴까 몇 분을 고민했는데 PPT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 요구한 게 제가 이겁니다. 철저하게 내 복습 위주로 해달라. 그래서 틀려달라. 그러면서 멘탈도 약간 흔들려 주시고 그 흔들린 멘탈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선생님들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된 말로 좀 쪽팔릴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더군다나 직강생들은 제가 기웃기웃 하면서 답을 어떻게 써나 이거 보고 있으니까 더 쪽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그 쪽팔림을 버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써지죠? 아, 이 새끼 왜 쳐다보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김정은 선생님 왜 쳐다보시지? 이 정도 생각하면 양반이죠. 이놈 새끼 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펜이 안 나가죠. 그 펜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다른 것이 집중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것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극복하시는 과정도 문제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해달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시험날처럼 생활 리듬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 보면 5시에 기상해서 6시 이전에 스카 아닌데, 맞나요? 스카 맞나요? 스카에 간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 있고 진짜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계속 아마 그렇게 갈 건데요.
하루 일과를 예를 들어서 9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이루어졌을 때 시험 날에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적어도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매일매일 9시에 뭔가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분들은요,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몸이 부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듬이 깨어져서 그날 시험이 적어도 5점은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야 할 게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9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험날 입시를 하는 시간을 제가 8시 정도로 보고 그 정도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를 이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면 8시까지 온다? 그래서 그러면 직강생들이 8시까지 오건 인강생들은 8시까지 스카를 간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위한 예습을 해달라? 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교육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하시고 저처럼 10시부터 전공을 풀건 공부하건 계속 그 리듬을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학과 전공이 매일매일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험날에도 동일한 리듬이 생겨서 몸 자체가 훨씬 편안하게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조건 8시까지 오시면 좋겠고 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강생들 요거 진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절대 1배속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은 북한의 일꾼들처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속도전은 노동력이 빠르게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의도냐 하면 인강쌤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강의를 듣고 이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다시 한다 이런 개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발음을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최고 4배속까지 듣는다는 분을 작년에 봤는데요. 도대체 4배속으로 돌렸을 때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걸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와, 도대체 이거는 뭘까? 그러면 대부분 2배속 정도 해도 말은 들리는데 그걸 한번 제가 실험을 하고 주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뭐냐 하면 일단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습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들으면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듣는 과정이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듣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8시간짜리 강의가 2배속으로 들어도 2시간이고요. 아니, 4시간이고 4배속이면 2시간으로 끝내는 건데 그럼 왜 듣죠? 그런 들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풀이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배속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느린 말을 계속적으로 같이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강, 인강생들에게 요구하는 주의사항 2번째입니다.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3번째. 네. 절대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틀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11월에 보는 본시험에서는 틀리지 않겠다는 멘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후천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계속 생각하거나 자기 일에 몰두하면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왜 공부가 안 됐지? 첫째, 더워서. 둘째, 늦게 일어나서 화가 나서. 셋째, 또 문제 틀려서. 어떤 이유가 달라붙어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팠지만 공부를 했다. 오늘은 틀렸지만 공부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멘탈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통이 나서 쉬었다가 아니라 두통이 났지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가면서 멘탈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자, 4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한테 다 통용되는 건데요. 제가 1월 달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무조건 선생님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자든 그냥 주어진 자료든 간에 그 속에 답이 다 있는데
그 답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면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업 중에 농담 삼아서 수학을 얘기를 하지만 수학 문제 갖다 주면 저는 접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도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자료 속에 답이 있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무용지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전공했고 적어도 1년을 공부했거나 올해부터 처음 공부했다고 치면 6개월을 공부했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정말 그게 제로 베이스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오는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온 거고, 내가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문제 속에서 그걸 추론해 낼 줄 아는 힘을 길러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키워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걸 까먹었거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 두시고요. 1, 2월 달에 제가 했었던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좀 희미하지만 제가 판사한 걸 찍은 거라서 좀 희미한데요. 1, 2월 달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죠? A 방향으로 가나요? B 방향으로 가나요?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은 답이 쉽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냥 답이 A다라고 하고 아마 생각지 않을 겁니다. 왜 A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얘기는 버스를 내가 아무리 추상화로 그렸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문이 안 보인다. 그죠? 없다라기보다는 안 보인다죠. 따라서 문은 저쪽에 있을 거다는 자연스러운 추론이 되고, 따라서 문이 반대측에 있기 때문에 버스는 전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A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대학 수능에 나왔다면 당연히 시비가 걸립니다. 여기 이 문제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 버스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이 공간 대한민국이라는 거에서 통용되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지고 가면 이건 달라질 수 있죠. 일본으로 가져가면 방향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오류 아니냐라고 시비를 붙을 수도 있지만,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런 시비를 첫 번째로 걸 수 있고,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는 게 전진이냐 후진이냐 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류다라고 시비를 붙겠지만, 아무리 오류가 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붙어서 점수가 바뀔지언정 오류가 아니다라고 판명 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쌤들이 올해 1월부터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 하면, 버스는 대략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퀴가 2개로 보이지만 4개가 있고, 그리고 버스 구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고, 문이라고 하는 게 앞문과 뒷문이 있다는 구조를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그 구조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은 버스의 대략적인 일반적인 구조를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핵심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선생님들 혹시 사륜 자동차하고 이륜 자동차의 구조의 특징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 웬만하면 이제 뭐 차를 자가용류를 타보셨을 건데, 혹시나 앞으로 자가용이든 택시든 간에 내가 뒷자리를 탔을 때 중앙에 볼록하게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건 사륜이고요. 네 바퀴가 굴러가는 거고요. 중앙에 볼록하게 올라온 게 없으면 이륜으로 굴러가는 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륜으로 굴러가려면 축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축 지나가는 자리 때문에 중앙이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걸 간혹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라? 틀려라. 일반적으로는 버스에 대해서 내가 운전대가 있고 사람이 타는 문이 있고 창문 정도가 있고
대략 이렇게 그냥 박시하게 생겼고 바퀴가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해서 시험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공 80점 만점에 70점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공부를 하시다 보면 차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전공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 일반적인 문제는 틀립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공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시험 문제에 주어진 핵심을 찾아서 문제로 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5, 6월 달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7, 8월부터 진도별이라고 하지만 저는 예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배운 지식에서 문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추론은 뭐다? 문이 어디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처럼 자료와 사료 속의 핵심을 찾아주는 거를 지금부터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게 두 개죠. 키워드가 어디 있지? 키워드는 찾았는데 답은 뭐지? 이 두 가지 경우의 상황을 자기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에 키워드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알았는데 답이 뭐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상당히 더 나가는 상황을 모르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습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만 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쌤들이 실제로 또 웃을라나요? 네. 네. 실제로 올해는 더욱더 좀 자신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자신하는 방향으로 쌤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예상했는데 10분 정도가 더 걸렸네요. 이제 요거는 접고요.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